제6장 특수 제어 밸브의 필요성과 표준 적용 범위. 다음은 대유량 및 고용량 제어 밸브 설계 부분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표준 제어 밸브로 다루기 어려운 특수 적용과 그에 맞춘 밸브 개조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장들에서 다룬 표준 제어 밸브는 매우 넓은 범위의 제어 적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표준 범위를 정량적으로 정리하면 압력은 대기압에서 6000psig, 즉 414바까지이고 온도는 영하 150허씨, 영하 101섭씨에서 450허씨, 232섭씨까지입니다. 유량계수 CV는 1.0에서 25000까지이며 여기에 일반 산업 표준이 부과하는 한계가 더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표준 적용 안에서도 유체의 부식성과 점도, 허용 누설률 같은 여러 요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표준 한계를 벗어나는 적용일수록 밸브 선정에 더욱 세심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고용량 제어 밸브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인치를 넘는 글로브형 밸브, 24인치를 넘는 볼 밸브, 그리고 48인치를 넘는 고성능 버터플라이 밸브가 특수 밸브 범주에 속합니다. 밸브 크기가 산술적으로 커질 때 차단 상태에서의 정압 하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결과 축의 강도, 베어링 하중, 불평 영역, 그리고 필요한 액추에이터 추력이 모두 밸브가 커질수록 한층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 밸브에서는 보통 최대 허용 압력 강화를 낮춰서 설계 요구와 액추에이터 요구를 합리적인 범위 안에 유지합니다. 다만 이렇게 작동 압력 전격을 낮추더라도 일부 대유량 밸브가 가지는 유량 용량은 여전히 막대합니다. 대유량 설치에서는 소음 수준을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음압 레벨이 유량 크기에 정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입니다. 밸브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허용 한계 안에 유지하기 위해 그림 6일에 보이는 것처럼 대형 주조 보디나 융접 보디 설계가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보디는 보통 케이지형 구조를 사용하며 비정상적으로 긴 플러그 행정과 케이지 벽면을 관통하는 다수의 작은 유로 개구, 그리고 확장된 출구 배관 연결을 함께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소음 출력을 최소화하고 유체 속도를 낮춥니다. 당연히 액추에이터 요구도 가혹해지므로 대유량 적용에는 장행정 복동 공합 피스톤이 일반적으로 지정됩니다. 소음 감쇄 서비스에 최적화된 대유량 밸브 바디의 요형과 구조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저유량 및 특수온도 제어 밸브 부분입니다. 대형 밸브와 액추에이터 구성품은 그 물리적 크기와 무게 때문에 설치와 정비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밸브 보디 조립체를 배관에 설치하거나 주요 트림 부품을 분해하고 교체할 때는 중하중형 호이스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비 인력은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사의 지침서를 면밀히 따라야 합니다. 이어서 저유량 제어 밸브를 소개드립니다. 실험실과 파일럿 플랜트는 물론 일반 공정산업에서도 극히 낮은 유량을 제어해야 하는 적용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첫째는 표준 제어 밸브 보디에 특수 트림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특수 트림은 시트링과 플러그를 매우 좁은 공차로 설계하고 가공하여 아주 작은 유량까지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 트림 구조는 종종 CV 0.03까지 낮은 값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수 트림을 표준 제어 밸브에 사용하면 특수 밸브와 액추에이터를 위한 예비 부품 재고 필요성이 줄어들어 경제적입니다. 또한 이 방식은 향후 유량 확장도 쉽게 만들어줍니다. 표준 제어 밸브 보디 안에 트림 부품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림 6기에 보이는 것처럼 극히 낮은 유량을 위해 전용으로 설계된 제어 밸브도 이러한 적용을 담당합니다. 이런 전용 밸브는 더욱 낮은 CV 영역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우 낮은 유량 범위에서도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특수 밸브입니다. 앞서 언급한 극저유량 전용 밸브는 CV 0.00001, 즉 100만 분의 1 수준까지의 매우 낮은 유량을 처리합니다. 이러한 특수 제어 밸브는 소형이고 가벼운데 실험실 환경처럼 매우 가벼운 스케줄의 배관과 튜빙을 사용하는 곳에 자주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 밸브들은 아주 낮게 흐르는 액체나 기체 유체를 정확하게 제어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온 제어 밸브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450허씨, 232섭씨를 넘는 온도에서 사용하는 제어 밸브는 그 온도 조건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고 사양을 정해야 합니다. 보일러 급수 계통이나 과열기 바이패스 계통에서 마주칠 수 있는 고온 환경에서는 표준 재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온 제어 밸브의 재질 선정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450허씨도, 즉 232섭씨도를 넘는 서비스에서는 처음부터 온도 조건을 전제로 밸브를 설계하고 사양을 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용처는 보일러 급수 계통과 과열기 바이패스 계통처럼 고온이 걸리는 곳입니다. 이런 온도에서는 표준 제어 밸브에 쓰이는 재료가 부족합니다. 플라스틱과 엘라스토머, 그리고 표준 가스켓은 견디지 못하므로 더 내구성 있는 재료로 바꿔야 합니다. 시트는 항상 금속대 금속 시팅을 사용하고 패킹은 중금속이나 적층 플렉시블 그래파이트 계열을 씁니다.
가스켓은 스파이럴 라운드 스테인리스강과 플렉시블 그래파이트를 조합한 것이 필요합니다. 바디 재질을 보면 전화시도, 즉 538 섭시도를 넘으면 크롬 몰리브덴강 주조품을 자주 씁니다. AESTM A217 그레이드 WC9은 1100화시도, 593 섭시도까지 쓰고 1500화시도, 816 섭시도까지는 보통 ASTM A351 그레이드 CF8M, 즉 타입 316 스테인리스강을 선택합니다. 초고온용 바디 재질과 극저온 서비스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000화시도, 즉 538 섭시도와 1500화시도, 즉 816 섭시도 사이의 구간에서는 탄소 함량을 범위의 상한인 0.04에서 0.08%로 관리해야 합니다. 더 높은 온도 영역에서는 9% 크롬, 1% 몰리브덴, 바나듐 재료를 씁니다. ASTM A217 그레이드 C12A 주조품과 ASTM A182 그레이드 F91 단조품이 1200화시도, 즉 650 섭시도까지 사용됩니다. 익스텐션 본이든 패킹 박스 부품을 극히 높은 온도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대표적인 트림 재질로는 코발트계 합금 6 하드 페이싱을 입힌 316, 그리고 질화 처리한 422 스테인리스강이 있습니다. 이제 극저온 서비스로 넘어갑니다. 크라이오제닉, 즉 극저온 공학은 마이너스 150화시도, 마이너스 101 섭시도보다 낮은 온도에서의 재료와 공정을 다루는 과학입니다. 극저온 제어 밸브에서는 고온 밸브와 상당히 비슷한 이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플라스틱과 엘라스토머 부품은 흔히 0화시도, 즉 마이너스 18 섭시도 미만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극저온 영역에서 패킹과 플러그 시일에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저온 범위에서는 패킹과 플러그 시일 같은 부품을 따로 신경 써서 검토해야 합니다. 플러그 시일의 경우 일반적인 소프트 시일은 온도가 내려가면 매우 단단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프트 시트가 제공해야 할 기밀 차단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부드러운 시트로 기대했던 차단 효과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엘라스토머가 이 온도 영역에 적용되어 왔는데 다만 단단한 시일을 만들려면 별도의 로딩이 필요합니다. 이 로딩에 관한 내용은 이어지는 설명에서 연결됩니다. 익스텐션 보니드로 결빙을 막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수 엘라스토머는 단단한 기밀 시일을 얻기 위해 별도의 로딩, 즉 가압이 필요합니다. 극저온 적용에서 패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밸브에 형성되는 서리 때문입니다. 대기 중의 수분이 더 차가운 표면에 응결하는데 표면 온도가 빙점 아래이면 그 수분이 얼어 서리층을 이룹니다. 이 서리와 얼음이 제어 밸브의 보닛과 스템 부위에 형성된 상태에서 액추에이터가 스템을 행정시키면 스템에 붙은 서리층이 패킹 사이로 끌려 들어가면서 패킹을 찢고 결국 시일을 잃게 만듭니다. 해결책은 익스텐션 보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림 6-3처럼 익스텐션 보닛을 쓰면 제어 밸브의 패킹 박스 영역이 주위 온도로 따뜻하게 유지되어 스템과 패킹 박스 부위에 서리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열 또는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설계된 전형적인 연장형 보닛 엑스텐시온 본네트의 모습입니다. 익스텐션 보닛의 길이 결정과 맞춤형 특성 트림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익스텐션 보닛의 길이는 적용 온도와 단열 요구 사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적용 온도가 낮을수록 더 긴 익스텐션 보닛이 필요합니다. 극저온 적용의 구성 재료는 일반적으로 바디와 보닛은 CF8M으로 트림은 300계열 스테인리스강으로 합니다. 플래싱이 일어나는 적용에서는 침식에 대응하기 위해 하드 페이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특성 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제어 밸브에 쓰이는 밸브 특성은 그림 6-4에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적용 요구를 충족합니다. 그러나 특정 적용에서는 맞춤형 특성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요구를 충족하는 특수 트림 설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밸브 특성 구현 및 소음 저감 부분입니다. 밸브 궤도에 따른 유량 변화를 나타내는 고유 특성 이네렌트 차라크테리스티크스 그래프입니다. 윤곽 플러그와 케이지로 밸브 특성을 구현하는 방법과 소음 저감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컨투어드 플러그, 즉 윤곽이 있는 플러그의 경우 플러그 팁의 설계를 수정해서 플러그가 행정 범위를 움직이는 동안 막히지 않은 유로 면적의 크기가 변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특정 유량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케이지도 특정 특성에 맞춰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소음 저감 형태의 트림에서 특히 흔합니다. 소음 저감 트림에서는 저유량에서는 높은 수준의 소음 저감이 요구되지만 더 높은 유량 조건에서는 훨씬 낮은 저감 수준만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원자력 및 ASME 품질 보증 체계 부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제어 밸브가 어떤 규제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 이래로 원전 부품을 공급하는 제조사와 공급사가 연방규정집 10CFR 파트 50의 부록비, 즉 부록비의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이 규정의 정식 명칭은 원자력 발전소 및 해결료 재처리 설비를 위한 품질 보증 기준입니다. 이 규정을 집행하는 기관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즉 NRC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록비 준수를 입증할 최종 책임이 발전소 소유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주는 직접 모든 것을 만들 수 없으므로 각종 부품 제조사가 제공하는 문서화된 증거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증거는 부품이 검증된 기법으로 유자격 인원에 의해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제작되고 검사되고 시험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앞서 본 연방규정 요건을 실제 밸브 사양으로 옮기는 매개가 바로 ASME 보일러 및 압력용기 코드입니다. 대부분의 원전 부품은 이 코드의 섹션 3, 즉 원자력 발전소 부품편에 따라 사양이 정해집니다. 섹션 3는 연방규정집의 요건과 부합하도록 적용됩니다. 제조 과정의 모든 측면은 품질관리 매뉴얼에 문서화되어야 하며 부품을 실제로 만들기 전에 ASME가 이 매뉴얼을 감사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그 이후의 모든 제작 재료와 작업은 공인검사원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섹션 3 요건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밸브는 ASME 코드 명판과 함께 N 스탬프를 받는데 이 N 스탬프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적합성의 상징입니다. 섹션 3가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다루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적용되지 않는 범위입니다. 압력을 보유하는 기능과 무관한 부품, 그리고 압력 보유 부품이 아닌 한 액추에이터와 부속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사선에 의한 밸브 부품의 열화, 부식, 침식, 내진 또는 환경 자격, 그리고 세정과 도장, 포장 요건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제외 항목들은 보통 고객 사양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반대로 적용되는 범위는 압력 보유 부품에 쓰이는 재료, 설계 기준, 제작 절차, 압력 보유 부품의 비파괴 검사 절차, 수압 시험, 그리고 표시와 스탬프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3는 반기별 추록으로 개정되는데 이 추록은 발행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강제 적용됩니다. 다음은 NACE SSC 표준 및 재료 선정 부분입니다. 이제 황화수소가 들어있는 가혹한 환경, 이른바 사워 서비스에서 문제가 되는 황화물 응력 균열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나스 인터내셔널은 부식과 부식 관련 문제를 다루는 기술 학회입니다. 나스는 많은 표준을 관리하지만 그중 가장 영향력 있고 잘 알려진 것이 MR01755, 즉 MR175입니다. 이 표준의 옛 명칭은 유전 장비용 황화물 응력 균열 저항 금속 재료였습니다. MR175는 1975년에 발행되었으며 황화수소가 함유된 원유 및 가스 생산 환경에서 파손에 견디는 재료를 선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표준이 워낙 널리 인용되다 보니 공정산업 전반에서 나스라는 용어가 사실상 MR175와 동의어처럼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03년 개정판에서는 황화물 응력 균열뿐 아니라 염화물 응력 부식 균열까지 포함하도록 표준이 크게 수정되었습니다. 앞서 2003년 개정으로 표준이 확장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 표준 체계가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2003년 말에 MR175가 재편성되어 나스와 ISO의 공동 문서로 다시 발행되었습니다. 이 통합 문서의 이름이 나스 MR0175/ISO 15156, 즉 NACE MR175 ISO 15156이며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서 황화수소가 함유된 환경의 원유 및 가스 생산용 재료를 다룹니다. 한편 2003년 4월에 나스는 별도의 신규 표준인 MR103도 발행했습니다. 이 표준의 명칭은 부식성 석유 정제 환경에서 황화물 응력 균열에 견디는 재료입니다. 쉽게 말해 MR103은 정유 산업을 위한 나스 MR175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은 생산 분야를 위한 MR175/ISO 15156과 정유 분야를 위한 MR103 두 흐름으로 분기되었습니다. 정유용 표준인 MR103의 성격과 이 표준들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갖는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MR103은 황화물 응력 균열만을 다루며 그런 점에서 2003년 이전의 MR175 개정판들과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정유 산업에서 MR103을 적용하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성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와 지역에서는 나스 MR175 또는 MR175/ISO 15156의 특정 개정판을 준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시점에서 MR103은 어떤 규제 기관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어지는 설명은 2003년 이전 MR175의 내용과 요건에 기반하지만 실제 표준만큼 상세하게 제시할 수는 없고 특정 재료의 적합성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사워 서비스용 제어 밸브를 선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실제 표준 원문을 참조하시기를 권합니다.
황화물 응력 균열, 즉 SSC에 저항하는 금속 재료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철계 금속은 열처리나 냉간 가공으로 경화되면 황화물 응력 균열에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많은 철계 금속은 적절한 열처리를 통해 오히려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탄소강과 저압금강은 반드시 적절히 열처리해야 하며 경도 상하는 HRC22가 적용됩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쏟은 상태에서 저항이 가장 좋고 일부 특정 등급과 조건에서는 35HRC까지 허용됩니다. 구리계 합금은 본질적으로 저항성을 갖지만 일반 부식 우려 때문에 구매자 승인 없이는 밸브의 핵심 부품에 잘 쓰지 않습니다. 니켈 합금은 대체로 황화물 응력 균열 저항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번에는 니켈 합금과 도금, 용접, 그리고 식별 표시에 관한 황화물 응력 균열 요구사항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석출경화형 니켈 합금 중 일부는 높은 강도나 경도가 필요한 용도에서 40HRC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롬, 니켈 등의 도금은 황화물 응력 균열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마모 목적으로 4호 용도에 쓰는 것은 허용되지만 저항성이 없는 모재를 보호하려는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탄소강과 저압금강의 보수용접 및 제작용접은 모재와 열형 양보, 즉 HAG, 그리고 용착금속 모두가 22HRC 이하의 최대 경도 요건을 만족하도록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합금강은 용접후열 처리, 즉 PWHT가 필수이며 탄소강도 일반적으로 용접후열 처리를 적용합니다. 식별 각인은 라인 플랜지 요경처럼 응력이 낮은 부위에서는 통상적인 각인이 허용됩니다. 앞서 라인 플랜지 요경 같은 저응력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외의 부위에서는 반드시 저응력 식별 각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은 노출된 용도로 분류되는 경우 ASTM A193 그레이드 비셉은 볼팅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황화물 응력 균열에 저항하는 볼팅 재료, 예를 들어 ASTM A193 그레이드 B7M을 쓰게 되는데 이 경우 원래 B7 볼팅을 전제로 설계된 밸브는 정격을 낮추는 디레이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 600 글로브 밸브에서는 17-4PH H1150DBL 볼팅을 사용하면 디레이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세 MR0175/ISO 15156 표준의 도입과 사용 현황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통합 표준은 기존 표준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다만 많은 최종 사용자들은 여전히 나세 MR0175-2002 버전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 버전이 양호한 사용 수명을 제공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새 통합 표준의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들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MR0175/ISO 15156의 주요 변경점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클래스 600 글로브 밸브에서 풀정격 노출 볼팅으로 쓰이던 17-4PH H1150DBL 볼팅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 개정판은 황화물 응력 균열뿐 아니라 염화물 응력 부식 균열까지 함께 다룹니다. 이전 판들은 대부분의 재료를 단순히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만 나열했습니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염화물 응력 부식 균열까지 확장되면서 새 표준은 모든 내식 합금을 환경 제한 또는 환경 제약이라고 부르는 한계 내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환경 제한은 보통 H2S 분압, 최대 온도, 염화물 ppm, 그리고 유리황의 존재 여부로 표현됩니다. 셋째, 316 재료의 사용은 여전히 허용되지만 매우 제한된 환경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엄격히 따른다면 이 재료는 실제로 거의 쓰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나이스 MR0175와 ISO 15156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준은 석유 생산, 시추, 집유, 그리고 플로라인 설비와 현장 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황화수소가 포함된 탄화수소 서비스에 한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정유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정유 환경은 별도의 표준인 MR0103이 담당합니다. 책임 구분도 명확합니다. 올바른 재료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고 지정된 재료가 MR0175와 ISO 15156의 야금학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이 개정판은 황화수소 분압, 최고 온도, 염화물 ppm, 그리고 자유황의 존재 같은 환경 한계를 통해 내식 합금의 사용 조건을 규정합니다. 한편 많은 최종 사용자들은 여전히 MR0175 2002년판을 지정하는데 그 판본만으로도 충분한 사용 수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정유산업을 위한 황화물 응력 균열 표준인 나이스 MR0103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준은 2003년 이전의 MR0175 개정판들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사워 환경, 즉 부식성 환경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다른데 MR0103은 정유소를 기반으로 한 정의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 표준의 요건이 언제 적용되는지를 판단하고 부과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범위입니다.
2002년판과 그 이전의 MR017호는 일부 재료에 환경 제한을 두었지만 MR0103은 오직 황화물 응력 균열만을 다루며 어떤 재료에도 환경 한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료는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로만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ASME 보일러 및 압력용기 코드에서 P넘버 1, 그룹 1 또는 그룹 2로 분류되는 탄소강 모재는 모재 경도 요건 없이 MR0103에서 허용됩니다. 이번에는 NACE MR0103 표준이 적용되는 탄소강 모재의 범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ASME 보일러 및 압력용기 코드에서 P넘버 1, 그룹 1 그리고 2로 분류되는 탄소강은 별도의 모재 경도 요구사항 없이 MR0103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P넘버 1의 그룹 1과 2에는 WCC 그리고 LCC 주조품, A105 단조품, A516 그레이드 70 판재, 그리고 그 밖에 일반적인 탄소강 압력용기용 재료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정유 산업 환경에서 흔히 사용되는 대표적인 탄소강들입니다. 다음으로 MR0103이 탄소강에 부과하는 용접관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MR0103은 탄소강에 대해 MR017호 2002년판보다 더 엄격한 용접관리를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P넘버 1 탄소강은 RP047이라는 또 다른 NACE 문서에 따라 용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RP047는 부식성 정유 환경에서 탄소강 용접부의 사용 중 환경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관리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용접 금속과 열형 양보, 즉 HAZ2 영역 모두가 황화물 응력 균열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연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RP047는 생산 과정에서 용접 금속에 대한 실제 경도 시험을 요구합니다. 다만 특정한 용접 공정과 용가제 조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경도 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NACE MR103 규격에서 용접 열형 양보의 경도를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용접부 주변의 열형 양보, 즉 HAG의 경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접 후 열 처리인 PWHT를 적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모재 자체의 화학 주성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화학 주성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최대 탄소당량, 즉 CE 값을 일정 수준 이하로 부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도를 제어하는 이유는 부식 환경에서 발생하는 응력균열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볼팅 재질에 관한 제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R103 규격은 20000, 즉 S17400WH1150 재질을 볼팅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2003년 이후에 개정된 MR175 규격과 동일한 방침입니다. 과거에는 174PH-H1150DBL 볼팅이 클래스 600 밸브의 풀레이티드 노출 볼팅, 즉 외부에 노출되어 전체 전격을 받는 볼트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격 변경에 따라 이 재질의 볼팅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